우선 가볍게 이 소설의 감상부터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도 약간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이게 30년 전 소설이기 때문에 오늘날이랑 작법이 좀 많이 달라요. 전개가 느린 점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표현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번역의 문제나 표현의 문제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사이버펑크가 이 시기에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나온 소설답게 또 사이버펑크의 특징이 이제 현대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미래의 어떤 현대 문제의 극단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이버펑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계열의 소설답게 또 비관적 미래 전망이 30년 후에 오늘날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신경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격돼 있는데 본인을 극구사양 꼴찌로 돌려달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밝힐 필요 있을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박건일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감상. 감상. 너무 질문도 성의가 없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상이라뇨. 이분이 하신 거예요. 질문 설계는 이분이 하셨는데 그나마 제가 보탠 거예요. 사회자한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럴 수 있죠. 소설 감상 말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재밌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몰입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 도서관 사서 그 로봇인가요? 그 로봇과 이야기 대화하면서 이제 어떤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창궐하게 됐는지 그런 역사를 더듬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학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오히려 액션씬이라든가 뭐 이런 특히 이제 YT라는 이제 이름의 16살 소녀의 그런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 어색하고 잘 안 읽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마다 좀 편차가 좀 있고 또 소설적으로도 굉장히 균질하게 있다는 느낌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심리학 선생님은 이게 되게 여성 혐오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어떤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부분도 있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그렇죠, 얼굴 표정 후아니타라고 이제 그 컴퓨터 천재인 여성이 나오는데 이 첫사랑이죠, 주인공의 첫사랑이고 컴퓨터 천재인 이 여성이 아바타의 얼굴을 설계한 이제 일종의 이제 설계자인데 이 사람이 기존의 남성들 프로그래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적인 그런 프로그래밍을 사실은 좀 뛰어넘는 어떤 이제 여성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특히 자신들이 성차별주의자가 되기에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 사내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성차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된 서비스들이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런 혐오라든가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여성 혐오가 이미 코드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 철학자인 앤드류 핀버그라는 되게 유명한 기술 철학자가 있는데 이 기술 철학자는 기술 코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술 코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기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인간의 편견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앤드류 핀버그의 이 통찰에서 중요한 지점은 그 기술에 삽입되어 있는 코드에는 항상 사람들을 움쩍달싹 못하게 하는 지배의 코드가 들어있는 반면에 또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탈주하고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코드들도 그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푸코의 초기 푸코식의 그런 감시와 처벌 사회를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디스토피아적인 인터넷 사회 혹은 감시 사회 뭐 이런 이미지로 많이 쓰는데
앤드류 핀버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측면들도 부각을 시키지만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테크놀로지 어떤 공포도 이제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그 공포 속에서 인간은 항상 그 속에서 탈주를 한다. 그리고 저항의 계기들이 기술 속에 녹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에서 작가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조금 좀 그런 문제의식들도 좀 녹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은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낡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명확한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느끼는 어색함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30년의 터울이기도 하고 사이버펑크라는 장르가 어쨌거나 80년대에 비롯된 장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일종의 장르적인 변형이나 갱신이 아직까지는 현격하게 뭐 세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버펑크의 기원을 이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윌리엄 깁슨이 뉴 로맨서에서 보여준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사실 어색하고 조악하고 뭔가 1980년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암울한 비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1980년대 미국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판타지는 일본이 언젠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책 안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미국 정부는 몰락하고 그거를 대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일본의 메가코프 기업들이다. 이 메가코프 기업들은 일종의 기업적인 봉건주의.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네들의 영역을 완전히 독점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특정 기업을 경유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서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런 이제 시대를 그리고 있고, 동시에 이제 주인공은 항상 해커여야만 하는 거죠. 왜 해커여야 하냐면 이를테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메가코프 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 기술을 전유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일종의 저항적인 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기본 장르의 골격이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이 말을 안철수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안철수를 철수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우리의 찰스 씨. 우리 찰스 씨가 그거를 되게 나이브하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고르게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엄밀한 윌리엄 깁슨식의 논법으로는 이런 거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사회라고 하는 것이 독점 기업들에 의해서 부의 분배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양극화된 사회인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자신의 몫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기술적인 것들의 힘을 혁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엔 부의 재분배를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대한 미래적인 응답으로 이런 것들을 쓴 건데 이게 80년대적인 버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어색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한 이 공포가 말 그대로 되게 이상한 오리엔탈리즘과 기범벅이 돼가지고 이상한 닌자, 사무라이 막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닌자 이미지들이 되게 남발되고 있고 또 거기 안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필름 르와르라던가 아니면 하드보일드적인 정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하드보일드 감수성으로 적다 보니까 되게 서술이 기본적으로 훅가시 폼 잡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주인공의 머릿속 서술이라든가 생각이라던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의무란 비전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 지지부진하게 많이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장르 문학을 읽는 사람들의 이제 친숙하지 않으면은 뭐 이 소설은 되게 주절주절 말이 많다. 서술이 느리다.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어쨌거나 스노우 크래시는 뉴 로맨서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메가코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악당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
있어서는 훨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거대 미디어 재벌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바벨 라이프라고 하는 이 미디어 재벌이 여기에 있는 오순절 종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일종의 미국 뭐 침례교적인 어떤 변형된 분파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하고 미디어 이거를 완전 결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떠한 통제의 메시지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쭉 흩뿌리고 이걸 일종의 새로운 지배적인 힘으로서 획득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반 이상 함몰되어 있는, 통제되어 있는, 방금 이제 박건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코드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어떤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잘 포착해서 보여주는 소설로서 이게 이제 90년대에는 조금 더 갱신이 됐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봉이라던가 뭔가 좀 어색한 어떤 미래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뉴 로맨서보다는 조금 더 발전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2000년대 대표적인 이제 사이버펑크는 매트릭스가 그것까지 하죠. 오는 뭐 2000년대까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전개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읽어야 조금 더 이 소설을 잘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갑자기 제가 가져온 소품을 사용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거 쓰려고 갖고 왔는데 갑자기 갖고 가셔가지고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소품으로. 뭐지? 뉴 로맨스 얘기가 아닌데 중간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강탈 당해가지고 바로 제 해킹. 소품인데. 그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 뉴로맨서가 80년대 후반 작품이고요. 요게 이제 그렇게 그 기간상 그렇게 뭐 엄청나게 차이는 있진 않아요. 91년이니까 몇 년 차이인데, 사실은 그 선생님 이제 박이상 선생님 말씀하셨던 일본에 대한 묘사가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87년 그때 당시는 다이아드 1이 나왔던 시기랑 겹치고요. 다이아드 1이 뭐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빌딩을 다 사들이고 미국의 그 백인들이 일본에 대한 분노가, 증오가 이제 머리 끝까지 차 있던 시절의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90년대 넘어가면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일본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버블이 확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자존심을 다시 살리고 일본의 경제가 이제 세계 최고 막 이렇게 끝간데 없이 올라가다가 딱 꺾이는 사건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어나고, 그 분위기가 이제 스노우 크래시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뉴로맨서에는 치바라는 일본의 도시가 이제 그 주요 배경이고, 사실은 그 일본이 굉장히 우길승천하던 시기에 우길승천하던 시기에 이제 그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묘사가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박윤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인터넷 세계 혹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몇몇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 영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세 영주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제프 베조스라든가 뭐 또 뭐 팀 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중세 영주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를 분할해서 그냥 그 땅 따먹기 하듯이 먹고 있고, 그거를 이제 국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규제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제대로 규제할 수 없죠. 사실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이버펑크는 뭔가 좀 선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요즘 시대가 이제 부족의 시대, 제주수로할 시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책을 하면서 마페졸리 책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도 잘 포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쪽에서는 자본의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철저히 지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또 브레인 해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양쪽에서 자본과 이 종교라는 강력한 두 개의 마약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이제 스노우 크래시가 또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요 뉴 로맨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원조집입니다. 근데 재미는 없어요, 사실. 좀 지루한 측면들이, 초반에 특히 이제 좀 지루한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도 뭐 휴고상, 네뷸러상, 필립 K 딕상이라고 이제 3관왕을 했던 책이고,
제 생각에는 문장 자체는 이게 훨씬 문학적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은 조금 더 이제 팬시한 느낌이라면 캐주얼하고 팬시한 느낌이라면 이 책은 그래도 좀 정통 문학다운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맹이 타자기를 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 세계에 대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고전적인 향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게 사실은 매트릭스라는 이 세계관의 원조가 사실 이 뉴로맨서거든요. 안철수 씨도 뭐 강조를 했지만 안철수 씨와 무관하게 사실은 일종의 고전적인 SF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원. 이렇게 두 분이 다 네. 너무나 아주 유쾌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니 왜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죠? 아니 왜 아니 노 진짜로 지금 되게 그래서 배우는 네. 길을 열고 지금 아무튼 구독자의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사실 SF 소설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화도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일단은 좀비 나오는 것도 안 보고 아무튼 SF물도 안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책들은 더더군다나 고전 SF 고전도 사실 거의 안 봤고 그래서 이 장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낯선 장르고 그리고 좀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은 장르예요. 낯선 걸 자꾸 해봐야지 치매가 안 온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기에는 눈이 또 너무 나빠졌어요. 근데 낯설지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컴팩트한 그런 낯선 텍스트라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걸 읽으면서 솔직히 초반에 읽으면서 아까 뭐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던 무슨 뭐랑 뭐가 마약이랑 뭐 종교랑 뭐 그런 이제 그 첫사랑이랑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미디어랑 뭐가 바이러스. 바이러스랑 이게 다 이제 뭐야? 그게 도대체 스노우 크래쉬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같은 거죠. 종교는 아마 편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거는 바이러스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정말 무기체적이고 유기체적인 건 간에 그 바이러스라는 게 어쨌든 우리를 감염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장르에서는 뭐 좀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 다 좋은데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한 해설로서 되게 적절하게 딱 와닿는데 실제로 이게 작품 속에서 독자들을 그러한 어떤 비판적 세계 인식으로 독자들을 이끄느냐 솔직히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지 30년 전 소설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일단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다 그냥 어떠한 자기 특정 역할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이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개별성이나 고유성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그 스노우 크래쉬의 정체를 파악하고 아까 그 무슨 라이프 그 사람 그걸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뭘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 충분히 개인적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독자로서 그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세계 속으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실과 다른 어떤 미래적 현실이나 혹은 문학적 현실로 구축된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쨌든 그 내부의 논리나 문법을 탑승을 해야만 우리가 그 세계로 진입을 하면서 이게 빠르게 이 세계 속에 이제 들어가서 즐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캐릭터가 너무 설득력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막 일단은 여기 칼 뒤에 두 자루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표지가 이거 너무 양판소스럽지 않습니까? 양산형 판타지 소설의 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일단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차도 뭐 검은색 뭐 닌자 그런 뭐 등딱지 같다는 둥 그러니까는 이 앞부분에 그리고 무슨 이 도로가 무슨 끈덕진 뭐가 이 여자 넓은 뭐 뚱뚱한 허벅다리를 뭐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그 YT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이제 막 누군가가 죽거나 아무튼 이렇게 싸움하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따라가기에는 거기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면은 어떠한 테스 예를 들면 소설 테스를 보면은 너무 옛날 얘기지만 테스의 앞부분에 클래식하네요. 네, 바쁜 테스. 테스의 그 얘가 사는 마을과 그 집안 배경과 이러한 것들이 진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이후에 전개되는 이 소설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이 굉장히 낯선 그 지역에 대한 그 묘사들이 이후에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 인물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얘의 운명이랄까 뭐 이러한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이거는 다 너무 그 묘사를 내가 이렇게 왜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지 자세하게 계속 끊임없는 어떤 회의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좀 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솔직히. 아까 그 박인선 선생님도 중2병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사이버펑크 장르들이 특히 중2병이 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긱이 되고 싶은 너드들의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긱과 너드는 다른 거거든요. 너드는 그냥 컴퓨터만 아는 오타쿠 찐따들이 너드라면 긱은 그리고 찐따이고 아싸죠, 아싸. 근데 긱이라는 애들은 이제 그런 지식도 있으면서 핵인싸들이거든요. 이것도 운동도 잘하고 막 컴퓨터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쓰는 윌리엄 깁슨이나 닐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칼싸움도 잘하고 막 여자들도 막 이렇게 잘 꼬시고 그리고 컴퓨터도 해커라서 뭐 천재고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망상, 정말 중2병적인 망상을 이런데 구현을 많이 해서 전형적으로 이런 이제 그 주인공들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속에서 이제 어떤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고 그거를 결국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극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개인적인 서사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이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자본주의와 종교의 문제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해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죠. 결국은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도 주인공인 히로 프로타고니스트가 자기의 어떤 백신을 통해서 그렇게 막 자기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지 무슨 어떤 사람들과 뭐 협동을 해가지고 혹은 협력을 해가지고 그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타고니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이버펑크라는 장르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휴먼 인핸스먼트라고 하는데 그 인간 강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술 낙관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부터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사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기술 비판적 지점들이 분명히 여기 안에서 주제적인 메시지로 환기되어 있기는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이 인물이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이 과장된 이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내면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캐릭터 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주로 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해 버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설명충 모드가 되어버리는 소설의 한계이기도 한데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 사람의 정체성과 이 사람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이원론자다. 자기는 바이너리한 세계가 오히려 밸런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얘도 현실에서는 월세 내는 거를 걱정하는 사람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가 전체적으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체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지배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거죠. 왜냐? 자기는 기본적으로 경계인이고 그러니까 얘의 어떤 정체성 부분에서 혈통적으로도 혼혈이고 경계인이고 동시에 여기서 얘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들이 다 그런 어정쩡한 것들이잖아요. 뭔가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프리랜서 해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지만 동시에 소속되면 거기에 너무나 동화되는 거에 대해서 또 경계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자 가게 있을 때가 차라리 행복한데 근데 피자 가게는 너무나도 사람을
이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로 이렇게 독점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도 잘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피자 가게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이너리한 세계에 대한 이원론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아세라 바이러스라는 거는 세계를 이론론적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악당의 음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기본적으로 운명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소설의 설정과 인물의 설정은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설정을 위한 설정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이 책의 모순인 거죠. 세계관은 사실 이론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인 어떤 바이러스, 이렇게 관념적인 바이러스가 사람의 신경에 침투를 해가지고 결국은 물질적인 세계를 바꿔버리는 얘기잖아요. 나 근데 그것도 좀 설득력이 아니 수메르인들의 그 진흙 그 거기에 새긴 그 글자가 그러니까 도킨스적인 얘기로 하면 비물질적인 유전자가 물질적인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일종의 뭐 유물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관 자체는 유물론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그 바이너리라는 그 이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법과 연결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거 하고 이분법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분법은 다이코토미라고 해서 이원적. 그러니까 다이코토미는 사실 신학적인 개념이고 중세 신학에서 이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건데 이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혼동을 해버리는 수밖에 거죠. 없지. 근데 주인공은 이원론자인데 사실은 그게 뭐 이진법이랑 상관도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되게 중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물질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커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이건 좀 어이없는 설정인데 사실은 이 소설 전체는 사실 이론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충돌하고 있어요. 상충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런 경험들을 환기하긴 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얘는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안구 렌즈를 통해 가지고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접속은 가능하지만 마치 원활하게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세 개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나는 어쨌거나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해야 되는 이 분절성.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이 분절성을 강조하기 위한 인물로서 이제 나타나 있기는 하죠. 리니지를 안 해서 그래. 리니지는 자동 사냥 모드가 있는데 이때- 자기가 잠잘 때도 계속 사냥하고 있는데 거기서 메타버스에서 이때는 아직 리니지가 안 돈을 나와. 벌고 막 채광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건 또 맞네. 근데 소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심지현 선생님한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주인공이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과 갈등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주인공은 그냥 휘말리기만 할 뿐이고 솔직히 말하면 라고스가 다 했어요. 이 수메르에 대한 모든 거 조사 다 해놓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네, 그리고 걔는 어이없게 죽은 거 배 말려가지고 죽었어. 죽은 거. 사실 이제 히로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다 그 라고스의 사상을 주입받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거기다 그 라고스도 되게 불분명하게 등장했다 사라져요. 네,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칼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라지는 매개자. YT도 마찬가지. 또 다른 주인공이 YT도 이게 휘말리기만 하지. 얘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와 갈등하는 지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론론과 갈등한다, 이론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설 읽으면서 지루했던 부분이 그거였고. 다 말로 설명해 주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파벨 라이프의 그 음모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출연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미디어와 종교와 대통령마저도 자기 아래로 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정일치의 사회 그런 사회가 도래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도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우리의 또 언론과 보수 기독교와 뭐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한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언적인데 근데 이 바벨 라이프가 갖고 있는 이 거대함을 너무 얘네 둘이 그냥 쉽게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끝에 가서 좀 그 오히려 세계를 왜 구원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얘네들이? 엄청난 암탉이 너무 손쉽게 퇴치되고 있어. 두 명이랑 해커들한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 때문에 그 결정적으로 그 뭐지? 걔가 경비견이 그러니까 경비 그것도 그 여자애가 어렸을 때 아무튼 얘가 유기견이었을 때 도와준 아무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이 됐는데도 그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게 나는 참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원론인 거죠. 그런 식의 이원론. 몸과 정신, 프로그램과 육체는 따로 있다. 이 사람은. 되게 나이브한 이원론이긴 하죠. 제가 봤을 때 좀 기묘한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작법 자체는 대단히 듬성듬성하고 그러니까 미국식 작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첫 번째 피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한테 부여된 일종의 매잖아요. 여기서 치면 사회적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간이 이제 딱 그것만 움직이는 사회. 그러니까 매라든가 여기 나오는 뭐 남섭이라든가 남섭. 주문으로 해석되는 남섭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뭐지? 그 아세라 바이러스나 이런 쪽은 또 굉장히 치밀하게 소설적으로 보면 또 심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작가의 의도가 너무 지나치게 전면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공이 죽어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다 말로 해버리니까. 네. 아니 그 도서관 사서 부분 아까 선생님은 그것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은 진짜 완전 너무 막 그 사서가 뭐 다 설명해주고 아무튼 이거를 이 공부 파트 이 탐구 파트를 지나셔야 여러분은 2권 두 번째 이 파트 2권을 좀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넣어도 찐따들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감지덕지입니다. 네, 이런 도서관 같은 장소에서 주인공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속성 강의를 해주는 이런 장면들은 사이버펑크에서 계속 나와요. 매트릭스에서 결국엔 모피어스가 네오를 가르치는 장면. 하지. 세계관에 아니 주입을 해줘야 근데 되니까. 거기서는 되게 짧은 장면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엄청 기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응?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제 넘게. 근데 문제는 읽으면서 아까 공부를 해야 말씀할 게 된다고. 없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승차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분노 바이러스.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야기 속에 세 번째 질문도 포함되어 버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화가 끊어졌으므로 여기서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물 흐르는 듯한 전율이.